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골든크로스 대 백병전입니다. 여야 대표가 선거운동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접전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며 판세의 변화를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국 곳곳이 접전이라며 이제는 백병전이라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일하는 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지역구 유세를 마친 뒤 차에 올라 일하는 척 했네라고 말한 걸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극도의 위선이라고 한 반면 이 대표 측은 더 일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심정을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유치원은 무슨 죄입니다. 과거 막말 발언들로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후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이번엔 자신의 저서에서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 역사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 규탄 대회를 열고 유아 교육자들을 매국노로 몰아 매장시켰다며 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결박 놓고 옥신각신입니다. MBC가 어제로 예정했던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연상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방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방송에서 구자가 들어간 건 다 중단시켜야 하냐며 정권에 화살을 돌린 반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MBC와 조국혁신당이 짜고 친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며 방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 목소리 내겠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을 두고 유의미했다고 평가하며 총선 이후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도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통일된 대안을 내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북핵 꼼짝마입니다. 전천후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오늘 오전 미 플로리다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군 당국은 오전 11시쯤 위성이 해외 지상국과 본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정보감시 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막바지 선거운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총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가 펼쳐진 지난 주말에는 대파 그리고 삼겹살을 두고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삼겹살 인증샷을 두고서 이건 거짓 서민 코스프레다 이러며 비판을 쏟아냈고요. 민주당은 선관위가 이 사전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한 걸 비판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은 겁니다. 먼저 새롭게 등장한 이재명 대표의 삼겹살 논란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 논란이 된 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 그 SNS에는요, 이 대표와 배우 이원종 씨가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 사진과 함께 게양 밥 마시로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런 이제 글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본 일부 네티즌들이 이 대표가 먹고 있는 고기가 삼겹살이 아닌 소고기로 보인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이 비판의 가세를 하면서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이 당시 상황이 담긴 이 대표의 유튜브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도 밥은 먹고 합시다. 자, 더 집회해야 된다.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소고기야. 영상 속 이 대표 자신을 지원하고 있는 배우 이원종 씨에게 먼저 소고기를 먹자 이렇게 제안했군요. 네, 당시 이 대표가 소고기를 먹은 건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유튜버들의 영상에서도 소고기 형태로 보이는 빨간 생고기가 이 대표 식탁 불판 옆에 놓인 모습이 담겼고요. 이 대표 측도 실무자가 글을 올리며 삼겹살이라고 쓴 것이라며 소고기랑 삼겹살 다 섞어 먹었다 이렇게 채널A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당 식당은 한우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삼겹살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요. 논란 이후 이 식당으로 문의 전화도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측이 거짓말을 일부러 하려던 건 아니었고 실무진이 글을 올리면서 이제 실수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요, 국민의힘에서는
서민 코스프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라면 굳이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충청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박정아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서 거짓말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의 서민 코스프레 진정성이 있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경쟁하는 원희룡 후보는요. 업자에 수천억 원을 몰아준 대장동 재판의 증거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모두 기억이 안 난다. 사르르 감기는 맛은 느꼈지만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며 이 대표를 비꼬는 글을 적기도 했는데요. 어제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여당의 비판에 대한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법카 가지고 과일 엄청난 액수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고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자기가 거짓말이니까. 그런 위선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권력을 알고도 부여하실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정치 공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삼겹살 논란을 이제 새로운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면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파 문제는요. 지난달 18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하나로 맡은 매장을 찾아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 이렇게 말한 뒤에 이 야당의 물가 관련 공세의 상징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유세장에서 이 대파를 붙인 헬멧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대파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용인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가 들고 온 대파와 쪽파가 붙여진 이 헬멧을 직접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전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갈 수 없다고 한 이 선관위의 유권자 안내 내부 이 지침을 언급을 하면서 사전투표할 때 대파 대신에 쪽파를 붙이고 가시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하루 전날 이 서울 성동구 유세에서는요. 윤 정부가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을 하고 있다. 이 선관위조차도 포갑적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요. 이 사전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소에서 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에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 비밀 투표 원칙이 깨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이유로 대파를 들고 오는 건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본투표까지 대파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논쟁이 가세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물가 상승의 고통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일제 샴푸나 법인카드 등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파인데 잠깐만 더 빌려줘 보세요. 보니까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이 나라가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팔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파틀막. 대파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저는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물가의 고통 앞에서 이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투표장 가도 되겠습니까? 본투표를 목전에 두고 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여야의 공방.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서도 또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차에 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하는 척했네. 이렇게 한 발언이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스란히 공개된 겁니다. 네, 이 대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당시 영상 보시면요. 이 대표는 거리 인사를 마치고 차량에 오릅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요. 이어 영상을 촬영하던 사람에게 카메라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자, 잠깐만요.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빨리 너무 아파. 영상만 봐서는 정확히 이 대표가 이제 어떤 생각과 의중으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요, 국민의힘은 일을 하는 척만 했다는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박정하 공보단장은 어제 논평에서 이 대표가 계양 지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해놓고서는 차 안에서는 일하는 척했네라고 했다면서 이런 게 내심이고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한 절절한 호소가 이 대표에게는 일하는 척이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 만약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일하는 척 하겠다는 거냐면서 애초에 진정성은 없었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한 것이자 극도의 위선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대표 캠프나 당 차원의 공식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요, 언론에 이 일하는 척 발언이 유세를 더하고 싶었지만 1시간 반밖에 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라이브로 그러니까 생방으로 유튜브 방송이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세를 하는 척 했다라는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요, 이 삼겹살 논란 등 이 여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여당이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 말하기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선거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 정부를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벌어졌던 여야 간의 공방 저희가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 먹었다 하면 되고 소고기 먹었으면 소고기 먹었다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걸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체포동의안 처음에 이 폐지를 찬성한다고 그랬다가 결국 또 나중에 부결한다고 했다가 또 김문기 씨를 같이 근무해 놓고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결국은 말이 자꾸 바뀌는 거. 내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는 게 진짜인 줄 알았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진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해명을 실무자가 그랬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옹색한 해명이 아닌가. 본인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했다 그러면 될 문제를 굳이 또 이런 잘못된 거는 또 실무자한테 떠넘기면 그 실무자는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물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가라는 게 수급과 공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사실이 있거든요. 지금 요즘 대판 한 2,000원대, 3,000원대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정쟁화 시켜버리면 결국은 이제 물가라는 게 어떻게 정부가 노력을 해서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가라는 게 정부 통제에 넘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고 특히 선거의 장이라는 것은 투표할 때 정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의사대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어떤 선거에 표식인 양 쓴다는 거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삼겹살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식당 영상을 보니까 개방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까지 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요, 이 어떤 총선을 며칠 안 놔두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야당의 대표의 어떤 삼겹살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가 모르겠습니다. 대파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야당 지지자들이 어떤 정부의 고물가에 대해서 어떤 지적하는 어떤 놀이의 형태인데 이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너무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심하게 네거티브하는 거는 본인들이 계속 잘못했다 반성한다라는 말과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대파를 안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모레로 다가왔지만 개별 후보들의 논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 정 후보의 경우에는요. 논란이 될 만한 과거 발언들이 지난 주말에도 여러 건 터져나왔고요. 관련 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번에는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서 유치원 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주장은요. 김준혁 후보가 대학 교수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책에서요. 이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이 됐다. 이 친일파가 만든 최초의 유치원은 경성 유치원이다. 그러니까 한유총,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유총, 그러니까 이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보수화되어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성 유치원을 만든 사람은 이 친일파 우두머리로 불린 이완용이라면서 이처럼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친일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시작이다. 한유총은 이 경선 유치원의 후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요. 이런 김 후보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고요. 오늘 오전에는 규탄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한유총은 이 김준혁 후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1995년 설립된 한유총이 1913년 설립된 경성유치원의 정신적 후예이며 정신적 친일파라고 주장함으로써 소속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고요. 몰지각한 표현으로 대한민국 유치원 종사자들을 매도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저서 수거 그리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유총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김준혁 후보 규탄 집회도 열었는데요.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화여대와 여러 여성단체 등이 이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김준혁 후보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유치원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총선을 이틀 앞두고 사실상 김 후보 낙선운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성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 포럼도요. 오늘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있었던 김준혁 후보 규탄 집회 모습과 함께 오늘 있었던 한유총과 여성 리더스 포럼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란 박사님과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의 명예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각하게 훼손한 김준혁 후보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또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김준혁 후보 사퇴하라! 한유총을 김준혁 후보는 팩트체크 없는 비뚤어진 역사관에 빗대어 친일파라는 매국노 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 유치원 유아들보다 나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김준혁 후보,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은 김준혁 후보의 무차별적인 여성 비하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보적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의 아들, 딸과 전체 여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질 미달의 인물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김준혁 후보는요. 한국전쟁에서 활약했던 고 백선엽 장군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예비역 단체는 물론이고요. 육사 총동창회까지도 나서서 김 후보 사퇴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가 지난해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김 후보는 이 백선엽 장군이 이끌었던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이었다. 백 장군은 원래 기본적인 병법도 몰랐는데 미군 덕분에 이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부동 전투, 북한군을 상대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전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아주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런 역사적 전투를 김 후보는 사실상 패전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김 후보 여기에 대해서 육군사관학교 폄하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 후보는요. 육사에 친일파가 득세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육사를 만들면서 교장만큼은 독립군 출신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 깨져버렸다면서 안타까운 학교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군대는 독립군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친일파들이 다 특세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친일 행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문제는 뭐냐면은 1,700명이 다부동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근 10,000명 가까이가 전사를 했어요. 거의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기게 된 것은 어떤 거였냐? 바로 미군들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기회주의적 속성만 늘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가장 큰 염려가 됩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요. 육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물론이고 육사의 총동창회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 이런 촉구에도 가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방포럼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선단 등 이 예비역 단체들은요, 지난 주말 이 서울 용산에서 김준혁 후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가 다부동과 낙동강 전선을 피로써 지켜낸 우리 국군들을 모독하는 이 저질 망언을 했다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육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역시 성명문을 통해서 이 김 후보가 육사와 육사 졸업생의 명예와 긍지를 왜곡 폄하했다면서 사죄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망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면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앞서 이화여대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종 황제의 후손까지 반발을 하면서 김정은 후보 사퇴를 촉구했죠. 이제 유치원 단체 그리고 군 관계자들까지 가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역대 총선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단체나 모임으로부터 이 한 목소리로 사퇴를 요구받은 총선 후보가 또 있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준혁 후보 성적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과거 발언이 또 하나 알려졌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 앞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에 성상납시켰다 등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과거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엔 지난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야사집을 근거로 들며 조선시대 정조의 부인이 요절한 원인이 무리한 성관계 때문이란 취지로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당시 김 후보는 이 방송에서 그대로 전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비판하며 김 후보가 맥락에도 안 맞게 깔때기식으로 음담 패설을 늘어놓는다. 성도착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준혁 후보 과거 발언과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궁이 그 유명한 홍구경의 여동생이야. 이 홍구경의 여동생이 10개월 만에 죽어. 그 죽은 원인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게 이제 한말에서 일제로 넘어가는 기록에 나온 그 야사집이 있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체 거론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지금은 더 엽기적이어서 방송에서는 차마 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꼰대 같은 상사나 이상한 동료들이 마치 농담이랍시고 음담 패설로 들으라는 듯이 억지로 듣게 하고 그 불쾌한 상황 기억나세요? 요즘 그런 회사, 직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면 쫓겨납니다. 맥락도 안 맞게 무조건 깔때기식으로 음담 패설을 이어내놓고 그걸 억지로 듣게 하고 듣게 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즐기는 겁니다. 이건 성도착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으로도요 비판의 화살을 겨눴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김준혁 후보를 비호하는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이자 성희롱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김준혁 논란을 끝내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화여대 출신 민주당 의원 또는 후보들이 침묵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죠. 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김재석 국민의힘 후보는요.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안규령 후보가 이화여대 출신으로 이대 동문들이 김준혁 규탄 집회까지 한 이 상황에서 여전히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앞서 이대 출신 서영교 의원이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역시 이대 출신 안기령 후보를 비롯해서 최민희, 강선우 후보 등은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판 목소리가 정치권을 넘어서 여성계, 유치원 단체, 군 관계자들까지 그야말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김준혁 후보는 총선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혁 후보는 총선 전 이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도 길거리 유세에 나서면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연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이 막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김 후보가 인사를 하던 도중 지나가던 한 시민이 김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돌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어제 길거리 유세에 나선 김준혁 후보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추가 막말 논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거치 관련 말은 없나요? 수고하세요. 추가 사과 계획 없으세요? 아, 예. 네. 막말 논란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민주당 지도부 역시도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반응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권에는 문제되는 후보가 더 많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본투표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김준혁 후보 공천 취소나 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환란 이대 초대 총장의 친일 행적 자체는 문제가 됐었다며 사실상 김 후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여권에는 문제가 되는 후보들이 더 많이 있다며 김준혁 후보 논란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은 김환란 전 총장의 친일 행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또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되거나 더 엄하게 대해야 되는 후보들이 여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각각 후보에 대한 것은 각 개별 선거구 차원에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그야말로 이제 끝이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 지금 이틀 남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계속 터져 나왔죠. 그런데 김민석 상황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엄하게 대해야 하는 후보들이 여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선거구 차원에서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 선거 판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물론 주지요. 그리고 1000표, 2000표로 갈리는 수도권에서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밝혔듯이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보를 철회시키는 데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그 수원 지역의 어떤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막말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준혁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이 관련된 피해단체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께서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도 평생을 좀 사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실기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김준혁 후보가 육성으로 한번 사과한 적이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SNS 글로 그렇죠. 거죠? SNS 네. 글로 그냥 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했는데 본인 육성으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또 관련 단체에 찾아가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이런 후보를 과연 민주당이 끌어안고 갈 것인가? 그럼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 유치원이 친일파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본인 이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서당을 만들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대적인 이 교육제도가 들어오면서 유치원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왜 친일파들의 행위죠? 그러니까 본인들 자녀들은 과연 그럼 유치원을 안 보냈나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 그리고 정말 지금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학자라 그러면 근거를 대야 될 겁니다.
본인이 역사학자라 그러면 관련된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될 텐데 하나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상황실장이 여당에는 더한 후보가 있다는데 누가 있습니까? 여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후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후보가 있나요? 저는 적반하장의 생각이 들고 문제는 선거에 그냥 이기니까 그냥 눈 감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고 이 문제는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이현정 패널께서 이 김준혁 후보가 육성으로 사과한 거는 들어보지 못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자료를 모으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솔직히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김준혁 후보의 유세를 전체를 저희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바로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인데요. 양 후보 역시도 김준영 후보처럼 지난 주말 내내 유세 일정 소화하면서 총선 끝까지 가겠다. 이 의지 강조했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는요, 이 주말 동안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본인의 지역구인 안산갑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이 이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로 진행된 이 대출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 양 후보 딸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사기나 위법은 아니라고 했던 양문석 후보 주장과는 달리 이 대출 명의자인 양 후보 딸은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정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 후보는 이 논란이 된 편법 대출 언급은 최소화하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제는요, 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이 관련 행사 연습이 진행된 이 안산 단원구청을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 이 지역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요, 유세차에 올라서 자신의 허물을 덮어달라라고 했는데요. 지난 주말 양문석 후보 유세 모습 보시겠습니다. 기억하겠다 말만 하고 기억만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에 다시 한번 가슴을 칩니다. 바꾸겠습니다.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4.16 영령들, 12.9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바꾸는데 양문석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믿어주셨던,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지켜주셨던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양 후보의 총선 완주 의지 배경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안을 이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이자 유권자들이 판단한 일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데다가 안산갑이라는 곳이 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참고로 안산갑은 19대 총선 이후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곳입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양 후보가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는 누가 좋은 후보인지 비교해야 할 선거가 누가 범죄자가 아닌지를 비교해야 하는 선거로 변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향해 버텨서 국회의원이 되면 범죄의 면죄부라도 받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흠을 잠시 덮어두고 정권 심판에 집중해달라는데 이건 범죄에 눈 감아달라는 적반하장 호소라고 비판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의 흠은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에 눈을 감아달라는 양 후보의 염치 없는 말과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 자체에 대응하기보다는요, 금감원에서 양 후보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서 계속해서 이건 관권 선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관권 선거와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건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금감원에서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을 조사한 건 윤석열 정부가 금감원을 통해서 이 선거에 개입한 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금감원에 단단히 제재를 가야 할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관권 선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을 합니다. 금감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금감원장을 왜 검사로 임명했는가 싶었더니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금감원은 단단히 그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감원은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 감독 권한은 이제 행안부가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이 불법 PF 사건, 이 여파로 인해서 행안부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행안부가 요청을 하면 금감원의 검사역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금감원이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련해서요, 이복형 금감원장은 이런 민주당 측의 비판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지난 5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 금감원 검사가 이 관건 선거다라는 이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을 하면서 마음대로 했다면은 진작에 이 검사 나갔을 것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조율을 하느라고 오래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선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라면은 최대한 선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야당의 이 관건 선거 비판에 대해서는 보름달이 둥근 게 가리킨 손가락 때문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존하는 문제를 어쨌든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불법이 명백히 보이고 문제가 명백히 있는데 조용해진 다음에 조용히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건지, 선거 때문에들 다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선거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오히려 2, 3일 이상 끄는 거는 이상해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건은 딱 그 정도 하면 되는 사이즈고. 새마을금고 또 금감원의 조치와는 별개로요, 이번에는 선관위가 양문석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네, 뉴시스의 보도인데요. 양 후보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 선관위가 양 후보의 강남 아파트 재산 신고에 축소 신고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후보는 부부가 소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를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양 후보 부부가 2020년 매입했을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은 31억 2천만 원으로 알려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의 경우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양 후보 앞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죠. 실제 지난주에 이 문제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하는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도 높고요. 만약에 또 양 후보가 원하는 대로 팔리면 이 최고가를 기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제 팔 생각이 있기는 하느냐, 이런 식의 의문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양 후보는요, 지난 2020년 31억 2천만 원에 매입한 강남 아파트를 지난 4일 매물로 내놓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이 샀을 때보다 7억 8천만 원 높은 39억 원으로 중개업소에 내놨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같은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지난해 7월 거래된 35억 5천만 원으로 양 후보 아파트 매물이 3억 5천만 원 더 높았거든요. 양 후보 아파트가 2층이라서 이 중상층에 비해서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매물로는 이례적인 가격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양 후보는 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으면서 또 동시에 10억 원 전세물로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 시세 대비 높은 매매가로 내놓거나 또 팔겠다는 매물을 전세로도 내놓은 점을 이제 봤을 때 혹시 당장 처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미래 강세원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요,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고 새마을금고 대출은 갚아버리려는 계산이 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앞서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의 딸이 이 편법 대출을 받은 그 11억 원에 대해서 회수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게 이제 최대 4달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급전을 마련할 용도로 뭐 매매와 전세를 함께 내놨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MBC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을 했는데 이게 또 뜻밖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 상황 짚어주시죠. 네, MBC가 당초 어제 방영 예정이던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을 방송 하루 전 제작 일정을 이유로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예정됐던 방송은 9주년 특집인 만큼 만화학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을 부르는 등
이 숫자 9를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MBC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국 혁신당 기호 9번과 겹쳐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돼서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혁신당에서는 파틀막에 이어 구틀막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조국 대표는 MBC가 스스로 결정했는지 용산에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을 누가 한 것이며 이런 식이면 구구단이나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MBC 스스로 결정했는지 용산에서 전화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희한한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몰상식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 논리대로 따르자면 구가 상징하는 건 다 없애려면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금지해야 됩니다. 현재 KBS 9시 뉴스를 켜시면 첫 화면이 조국 혁신당의 색깔인 트루블루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 바탕에 구자가 적혀있는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MBC가 마치 이 정권 차원의 압력을 받아서 프로그램 결방을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MBC는 아시다시피 여권으로부터 야편향성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권에서는요, 복면가왕 결방에 대해서 MBC와 야당이 짜고 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이걸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성정당 국민의 미래 측에서는요, 결방 결정 이후 기다렸다는 듯 이 조국 혁신당 측에서 구틀막이라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보수 성향인 MBC 제3노조에서 방송국 자체 판단임을 밝혔음에도 조국 혁신당이 마치 정치적 의도와 배경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면서 MBC와 조국 혁신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대목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는 복면가왕 9주년과 이 조국 혁신당 9번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MBC가 야당과 짜고 친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이 공방에 참전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경기 하남 갑 유세에서 이 복면가왕 9주년 결방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이 정상인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본인의 SNS에 간첩 신고는 113에서 224로 이렇게 이제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호 1번과 이 더불어민주연합 기호 3번으로 이뤄진 이 간첩 신고 번호를요, 국민의힘 기호인 2번과 이 국민의미래 기호 4번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보이는데, 결국 이 복면가왕 이 결방과 관련해서 여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이 정치권 공방 속에서 MBC 이 복면가왕 측에서는요, 제작 일정 때문에 결방한다는 공식 입장 외에는 이 추가 입장은 없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치러졌던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요, 주말 사이에 서울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의 CCTV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확산된 영상에는 어제 새벽 3시쯤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에서 선관위 직원 등 4명이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유튜버들이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추가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영상만 보면은 오해를 사기 그런 십상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또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죠. 네, 선관위에서는요,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가서 우편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회송용 봉투를 넣은 거라는 해명인데요. 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이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보란 듯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부정선거다라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건 여론을 선동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당초 이제 방영이 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9주년을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집을 하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방영 전날에 취소를 한 겁니다. 연합뉴스가 그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구자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그 기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연상시키기 때문에 내부에서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그만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건 마치 정권의 외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인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요. 또 이재명 대표까지 거기에 가세를 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MBC가 어떤 방송인데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야당하고 MBC가 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계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MBC가 과연 정부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마 그 압력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바로 녹음했을 겁니다. 그거 아마 방송했을 텐데 지금 MBC 보도 행태를 보면 뭐 다 그런 것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MBC에 그렇게 전화해서 압력을 넣는 간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MBC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정 등등 여러 가지 정책 고려가 있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관계자라면 이야기 나오지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마치 방송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오히려 이 방송 9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상당히 거꾸로운 겁니다. 왜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비례정당이 아니라 9번을 선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단순히 정부의 압력이다? 그러면 정부의 압력이라면 누가 압력을 넣는 것인지 정말 MBC에 압력을 넣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MBC가 입 다물고 있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사정을 통해서 안 했는지를 밝혀야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요 비례 정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 운동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 국민들이요 수준이 매우 높고 이미 투표 성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면가왕 9주년 행사 보고 나서 뭐 이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의 어떤 비례 정당을 뽑지 않고 조국 혁신당을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선거장에 갈 때도 대파를 받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로 바뀌겠습니까? 이건 너무 비약이 심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선거를 앞두고 너무 양당 그리고 3당까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운동의 막바지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아주 절박하게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 그리고 인천 지역을 찾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와 인천 등 이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지지 유세에 나선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을 막지 못하면 정말 후회할 것이다 라면서 대야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다른 어떤 대화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아직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뻥치는 거 겁주는 거 못 배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동작과 영등포, 종로, 중성동, 양천 등 이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시내 접전 지역들에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SNS에 글을 잇따라 올리며 투표 동료와 함께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 곳곳이 접전이라며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초박빙 지역들이 많다. 이제는 백병전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주재한 당 선대위 회의에선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은 오직 투표입니다. 국민이 이기느냐, 반국민 세력이 이기느냐, 역사적 퇴행을 계속할 것이냐, 다시 전진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반국민 세력을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에도 여야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권, 또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을 찾았는데요. 여야가 생각하는 전략 요충지가 어디인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동선이었습니다. 네, 그제 보수의 텃밭인 부울경을 찾았던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충청권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2일 이후 5일 만에 다시 충청권을 찾은 건데요. 한 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표심을 공략했고요. 접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뒤바뀌는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면서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이 접전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서 주셔야 합니다. 나서면 이깁니다.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 역시 중심은 본투표입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이 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요, 이 총선 전 마지막 휴일 그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이 발언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 경제 실정론을 집중 부각을 했습니다. 특히 회초리로 안 되면 권력을 뺏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고 회초리로 경고를 해야 이 가당기를 멈추고 다시 선진 경제 국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숭배할 우상으로 뽑은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라고 왕으로 뽑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제 저녁 끝난 사전투표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서 주목되는데요. 이를 놓고서 여야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할지를 놓고서는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분노와 심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여당 강세인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높았고 20, 30대가 야권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에 반응한다는 분석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실정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민생에 대한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세가 강한 호남 지역 투표 참여가 많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상당히 제도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일각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식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고요. 제 생각엔 자칫 사전투표는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투표율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 하는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절대 저희 당에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투표율이 30%를 넘기면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5% 이상 상승한 곳이요. 호남과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좀 우세한 지역이고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사전 투표율이 5% 이상 올랐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저희들은 확실히 우리에게 유리한 이런 내용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어디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정 공개됐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섭니다. 이충영 선대위 대변인은 청계광장은 서울의 중심이고 수도권의 중심이자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장소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정대로라면 내일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유세 용산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대장동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까지 경고하면서 재판에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출석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이 대표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서 이번 총선의 최대 의제로 삼은 정권 심판론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전투표율 이틀 동안 치러졌는데요. 역대 총선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여야가 말 그대로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네, 당연히 저는 민주당의 분석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5%에서 6% 이상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과거보다 나타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2% 내지 3%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에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오른 것보다 더 낮게 느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2030 세대의 투표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역대 보면 2030 세대는 야당의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지금 개혁신당 대표 때문에 20대 남성이 보수 성향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네네. 그래서 어떤 이준석 대표가 어떤 국민의힘과 갈등이 있으면서 그 표가 떠났고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해병대 사건 때문에 2030의 세대 표가 조금 더 여당에게 냉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사전투표율이라는 게 연령별에 있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유리하다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여야가 이야기하는 거는 희망 섞인 이야기고 또 이제 본투표를 또 자극시키기 위한 저는 이야기라 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역대 지금 사전투표율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 증가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사정 때문에 더 많이 했다기보다는 사전투표 효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제 본투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리라 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본투표 전날인 내일에도요. 대장동 관련 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지원 유세 등을 이유로 해서 이 재판에 무단으로 불참한 적이 있죠. 재판부가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뒤에는요.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일 재판에는 나갈지 또 출석한다면 투표 전날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이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선거운동 기간 13일 가운데 사흘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라면서 천금같이 귀한 시간에 제1야당 대표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가면서 원했던 결과다라면서 법원이 아닌 검찰을 향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성 전날에도 예정된 재판은 참석하십니까? 출석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검찰을 비난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는 내일 재판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오늘 유세 현장에서 이 서부 경남은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내일 재판 대신 거기를 한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표가 이 자신의 발언대로 내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유세에 나설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이 대표 본인에 더해서 이 투표를 이틀 남긴 오늘 이 대표 배우자 그리고 측근 관련 재판도 열렸습니다. 먼저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오전에 수원지법에서 열렸는데요. 오늘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출석한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향해서 이 변호인이 아주 날을 세웠습니다. 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서울 소재 중식당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오늘 법원에 출석한 김 씨의 변호인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 이 조명현 씨가 여당의 비례정당 후보에 응모했던 사람이라면서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의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일 크게 우려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에 맞춰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역시 법원에 출석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김혜경 씨를 정면으로 겨눴는데요. 범죄자는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러면서 국민에게 사실을 더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조명현 씨는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제보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법인카드 횡령이나 관용차 무단 사용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경선 때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부분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민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국민에게 사실을 좀 더 알리는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계속 찾겠다고도 했습니다. 조명현 씨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제가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보했던 법인카드 횡령이나 아니면 관용차 무단 사용 등은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법인카드로 불법적으로 경선 때 사용했던 부분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민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김혜경 씨의 비서격으로 활동했던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그러니까 법카 유용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러 폭로를 해왔습니다. 네, 이 김혜경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배모 씨는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법인카드 기부 행위 관련 이 공수 사실을 인정을 했고 지난 2월에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모 씨가 결제하려 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련해서 조명현 씨는요, 지난 2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혜경 씨의 이런 주장은 황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과 함께 조 씨의 과거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플러스 13년 먹은 거 그리고 합쳐서 15만 미만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밥을 먹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지 않은 얘기고요. 배모 씨랑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오늘 오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진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반에 뇌물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합계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는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행위와 이 대북 송금 대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면 보고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발언과 혐의를 부인했던 이 대표 목소리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경기도가 남북
적격적이고 네. 또 다른 도시 같은 경우 아.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아, 근데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그럼 같이 진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네. 저희는 맞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대표님 방독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화영 피고인은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검찰이 그 부분을 추궁을 하니까 번복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피고인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줄곧 의혹을 부인해 오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같은 해 9월 이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때문에 재판부가 이 향후 판결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건 이게 처음인데요. 김 씨의 변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증언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 이걸 경계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익 제보자, 이 내부자의 제보기 때문에 사실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김혜경 씨와 그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 가운데 배모 사무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배모 사무관은 어쨌든 김혜경 씨는 몰랐다라고 하고 있고, 또 조명현 씨도 어쨌든 간에 녹취를 많이 지시를 하고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정황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에서 잘 소명하는 것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어떤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명현 씨가 국민의미래 후보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증언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동 변호사였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출마하는 거는 그거는 뭐 괜찮은 건가요?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히 조명현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돼서 이미 배모 씨의 판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비춰서 저는 결정을 내려지나 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